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50분간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는 청와대 설명대로 두 정상의 대화 속에서 실마리가 나올지 잠시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른바 성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대치 전국도 국회 현장 연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청주에 나가 있는 신호 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 협력과 삶의 질에 관련한 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미국 민간 여객기들에게는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군 수뇌부는 강경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법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함께 부부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구속될지 주목됩니다. 암에 걸린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 54%보다 생존율이 30% 정도 높아진 겁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줄고 있지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서두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50분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긴 건 맞고요. 45분간 진행이 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끝이 났고 45분간 진행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일 양국이 각각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45분간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정상 모두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강조를 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면서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충북 청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45분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문재인 대통령 멀어질 수 없다고 했고, 아베 총리 개선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두 정상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접점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이 양국이 머리를 맞대 한일 관계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콕에서 있었던 두 정상의 11분 환담을 거론하면서 이 만남 자체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현안 해결을 위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아베 총리도 이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이웃이라고 평가하고 자신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평생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에서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私としてもこの重要な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이 두
두 정상 모두 솔직한 대화,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도 되지만 이 자국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반대로 아베 총리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부분에서 이 두 정상이 얼마나 접점을 찾았을지도 관심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회담 결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5개월 만에 어렵게 성사된 회담인 만큼 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고 또 양국 모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 의식도 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장관의 사전 회담이 있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고 이 실무 협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과 함께 이 과거사와 별개로 양국 협력을 계속하자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잠시 뒤에 이 회담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은 생중계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청주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한일 양국 각각 잠시 뒤에 이제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 그걸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정확한 회담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거론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쯤에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일본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로 전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악수할 때의 표정에 주목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엷은 미소를 띈 반면에 아베 총리는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를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로 규정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의 시선은 징용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그런 의중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에 대한 일본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줄곧 한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또 한 번 언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요구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한국 내에서 찬반이 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또 아베 총리가 이처럼 징용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수출 규제 철회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지난주 일본 정부가 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운용을 변경해 놓고도 완화는 절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어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이 공통 과제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 연대를 확인하고 현안을 둘러싼 대화를 이어가는 의미 외에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먼저 알아봤고요. 이렇게 중국 청두에서 만난 한중일 세 나라 정상들. 한반도 평화가 삼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를 하고
북미 대화에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청도에서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삼국지의 유비가 촉한의 도읍으로 삼은 중국 청도에서 만났습니다. 表明啊，我们之间还是有相知相通之处。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중일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라면서 3국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중일의 세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북한 정세를 비롯한 지역의 중요 과제에 3국 연계를 심화시키자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댄 한중일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섰습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 정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국민의 행복,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과 고령화 분야에서 협력, 올림픽을 계기로 한 스포츠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선 3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맞다면서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생각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関連安保理決議の確実な履行、そして米朝プロセスのモメンタムを維持し続けていくこと、これが引き続き日中韓3カ国の共通の立場で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문 대통령은 앞서 한중일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3국 공통의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키자고 제안하고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시작으로 평화협력 체제도 이루자고 교량국가론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평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중일 3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공동의 목표와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청도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죠.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표결 처리를 맡겠다면서 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틀째 무제한 토론. 지금은 김경수 앵커가 얘기한 대로 지상욱 의원이 토론 중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한국당 주호영 의원, 또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최인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고 그다음은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이 이렇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전해진 대로라면 여야 의원 한 10여 명 정도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김경수 앵커, 이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내일 자정에 끝날 예정이죠? 네, 이번에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자정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끝나면 종료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모레 26일에 아마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일 모레 오후 본회의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혹시 또 뭔가 추가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장 연결해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제한 토론 이틀째 국회 현장 실시간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비례정당을 창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저희가 마침 이제 화면을 잡았을 때는 바른미래당 지상우 의원이 화면에 잡혔는데 어떻습니까? 1시간 정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토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번째인데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시간쯤 전부터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거법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는 한국당과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밝히게 둘 수 없다는 민주당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서도 맞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비례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해괴한 선거법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전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당 지지율을 비례위성정당에 몰아줄 수 있다면 독자적인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당은 물밑에서 발기인 명단을 마련하고 정당명도 후보를 만든 채 최종 선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라고 비판하던 선거법에 대해 꼼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언제쯤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르면 모레인 26일 오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함께 종료되는데요. 이번 임시회 회기는 내일인 25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후에 민주당 측이 앞서 요청해 놓았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6일 오후 임시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앞선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표결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이후에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선거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들 법안을 차례차례 처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내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진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지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년 10개월쯤 전에도 이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승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년 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시작한 무제한 토론. 본회의장 단상위에 서서 몇 시간씩 발언을 하다 보니 책을 들고 나와 주요 부분을 직접 읽기도 했고 필리버스터 도중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다시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발언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 아니다, 없다 다투면서 본회의장에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민의전당 국회 본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 유세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려고 정장 대신 운동화가 등장했고 단상 옆에는 몸을 기댈 발판까지 준비되는 진풍력이 벌어졌습니다. 신우님 여기 내가 발판을 하나 갖다 놨는데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주자였던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 동안 발언을 해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의원 38명이 참여했고 9일에 걸쳐 192시간이 넘게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독소 조항을 부각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긴 했지만 말 그대로 지연 전략일 뿐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 5명이 다쳤습니다. 폐열 발전기를 시험하다가 폭발이 난 거라고 하는데 이 사고로 제철소 부근 이순신대교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일단 점심 무렵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네, 폭발 사고 난 시각은 낮 1시 14분쯤입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 발전 설비 시험장인데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철소 부근의 한 주민은 폭발 소리를 적어도 3번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여수공항 부근에서도 땅과 건물이 흔들렸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인력 65명과 장비 27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초지는 40여 분 만에 끝났고 1시간 15분 뒤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여수 묘도에서 이순신 대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제철소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이순신 대교도 사고 직후 10여 분 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연기의 어떤 크기를 보면 또 폭발의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인명 피해도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1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모두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근로자들인데요. 부상자들은 제철소 구급차 등으로 광양 사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자 1명은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원인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난 장소는 포스코 자회사 ICT의 발전 설비 시험장입니다. 아직 가동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철소를 돌리고 남은 열을 활용해 발전을 하는 설비입니다. 여기에서는 트리미널 665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폭발한 탱크는 가로 5m, 세로 2.5m 등 부피가 25세제곱미터쯤 됩니다. 폭발은 오일의 열 축적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험 운전을 하다가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유리 탱크의 배관 부위가 폭발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 소방 당국 그리고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네, 가족 관련 의혹으로 넉 달 넘게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 관행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한 차례도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2차례 진행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모레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처럼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가족 관련 수사 역시 이달 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을 올해 안에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딸 조민 씨와 정 교수의 동생 등 다른 가족들 수사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데 이어 조 전 장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부부 동시 구속이 이례적이고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 영장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가 시민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생문제연구소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범국민 고발운동에 11,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를 해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7차례에 걸쳐 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황 대표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기도 부천시 대학교 교수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0시 30분쯤 주점에서 제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도발을 시사해온 북한을 향해서 미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런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훈련이 적의 핵심 수뇌부 제거를 뜻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의 성격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북한군에 대한 가상 습격 훈련이라는 한국 언론의 분석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이런 보도는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해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같은 입장입니다. 대테러 훈련하고 요인 구출 훈련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요 인물 생포 훈련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우리 측 주요 인물을 구출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공개된 사진 속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구출된 인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인질이 아니라 생포 대상이었다면 두건을 씌우고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손이 묶여 있는 건 실제 납치된 상황처럼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거고요. 같은 사진을 두고도 이렇게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건데 훈련의 성격을 떠나서 훈련 사진 공개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합동훈련이지만 훈련의 모습이 공개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목을 받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은 민간 여객기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과 관련해 미 ABC 방송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민간 여객기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항공청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계 경보를 이달 초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도 어떤 경우에도 준비돼 있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ve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며 정보당국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2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로 북한의 도발 차단에 나선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NPR 등 미국 언론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위성 발사체 발사, 지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CNN 방송은 군사 도발보다는 비핵화 협상 중단, 핵무기 보유국 지위 강화 등 새로운 대미 강경 정책 노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실제로 현실화하면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마침표가 찍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싼 노선 충돌로 지난 9월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 중이라며
최대 압박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1위, 여전히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암의 조기 발견과 완치 사례들이 늘어나서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 10년 전보다 1.3배 높아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입니다. 남자는 5명 가운데 2명, 여자는 3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70.4%로 10년 전에 54%보다 1.3배 높아졌습니다.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하는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을 넘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당연히 또 치료가 잘 되니까 병을 다 완치한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통계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생긴 암 환자는 23만 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고 이어서 대장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암 발생자 수는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순위가 한 단계씩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위암과 대장암 등의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암 진단 후 5년 생존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환자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90%가 부작용 등 이상 반응 장기 추적 조사를 위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제 송년 간담회에서 등록 거부 환자를 제외하면 90%가 등록을 마쳤다면서 그 가운데 70%는 이미 병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종양내과와 정형외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 19곳에 환자 약 1,800명이 등록돼 있다면서 앞으로 병원 2곳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14일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사고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도로관리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본사와 이 회사가 제설 등 도로관리를 맡긴 위탁업체 2곳 등 모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근무 일지와 도로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들이 도로 결빙에 대비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탄핵 정국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을 향해서 심리 절차를 먼저 내놓으라며 소추위원 명단을 넘기지 않으면서 갈 길 바쁜 공화당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탄핵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공정한 절차를 내놓으라며 심리를 진행할 소추위원단 명단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 가결 다음 날 밝힌 대로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We would hope there would be a fair process, just as we hope that they would honor the Constitution. 다음 달 안에 증인 소환 없이 표결로 부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인 공화당으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뿐 아니라 대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당원대회 등이 내년 2월에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펠로시 의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해놓고 이제 상원에서 공정함을 외친다는 겁니다. 또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에 조건을 지시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서류를 넘겨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상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양당 간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폭풍우 속에 좌초된 대형 상선에서 선원들이 헬기로 구조되는 극적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네, 산더미처럼 덮쳐오는 파도 속에 가까스로 버티던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남서부 지중해에 위치한 사르데냐 섬 해안. 이 섬의 칼리아리 항을 떠나 스페인 알리칸테 항으로 향하던 대형 상선 하나가 좌초돼 있습니다. 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파도 속에서 맥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배는 악천후 속에 출항했다가 통제력을 잃고 해안 절벽 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배 안에 갇힌 선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조차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더 지체했다가는 선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결국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 구조용 헬기가 초속 30m에 육박하는 거센 폭풍우를 뚫고 선박 상공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헬기 구조요원이 구명줄의 의지에 하강합니다. 잠시 뒤 선원 한 명이 안전하게 구조돼 헬기 안으로 올라옵니다. 해안 경비대의 목숨 건 구조작전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 12명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 측은 선원들은 구조됐지만 기름 유출에 대비해 계속 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1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그리고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한데요. 양국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솔직한 대화,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결코 멀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대화가 좀 진전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10월 4일 날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어요. 가까운 이웃 나라다. 네.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조금씩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서 한일, 한미일 세 나라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을 하고 싶고 또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 아주 지금까지 태도하고 발언에 비한다면 아주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직접 정상들이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두 정상이 거의 뭐 공통의 인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 솔직한 대화라는 뭐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네. 앞서서 뭐 대통령이나 정상 간의 회담 전에 이제 실무자급이라든지 이런 회담도 있었지만 거기서 뭐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을 또 그냥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교 협상에서 솔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네. 회담이 끝난 이후에 솔직한 회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은 곧 싸웠다라는 얘기로 곧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담을 하기 전에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겠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견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어서 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그쪽에 무게가 좀 쏠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얼마나 긍정적으로 싸웠냐가 결국에는 이제 협상 전과 네. 협상 후가 다른데 이제 협상 후에 그 이번 회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네. 때 좀 뭐 솔직하게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싸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지금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관계 개선 의지는 확인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청와대에서 아마 잠시 뒤면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현장 연결은 안 됐고요. 현장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솔직한 의견 어떤 의제들이 좀 거론됐을까 예측을 해본다면요. 뭐 세 가지입니다. 가장 그 중요한 현안은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입니다. 일본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출 규제에 관한 문제죠. 네,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먼저 듣도록 대통령은 하겠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회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오후 2시부터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곧 개최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실무 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7월 1일 그 이전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그 최근에 열린 수출 정책 대화, 실무자 대화가 되겠죠. 그 부분이 유익하게 진행이 됐다고 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또 강제징용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 차를 확인을 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상 간에 자주 만나자 이런 뜻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베 총리가 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요청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그런 노력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브리핑 내용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분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중간에 끊겼는데요. 앞서 강제징용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선 두 정상이 입장차는 확인을 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여태까지 그랬는데 정부가 정상들 간에 이렇게까지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거를 그 의욕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의 또 브리핑 내용까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와대 발표 내용을 좀 토대로만 봤을 때는 아베 총리의 그동안의 화법에 비해서는 조금 진전된 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부터 그 아주 전향적인 그 발언,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또 그 정상 간에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만났었어요. 네. 그때 양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이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거였어요. 국조회의를 제외하고는 서로 방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한중일 회담 2018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15개월 만에 회담할 때도 그 전에 유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오롯이 그 문제만 가지고 양국 정상이 논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그 두 정상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양국을 서로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아베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아주 아까 말씀하셨던 솔직한 대화 관련해서 그렇죠. 일본의 입장을 막 계속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측의 발표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일본 측의 발표를 들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대화할 필요는 없는 주제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미일 간 소통 중요하다. 이 내용이 이제 지소미아와 연결된 것이라고 보고 이거는 약간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규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긍정적인 비교적 전향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점. 동시에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황을 볼 때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통상 당국 간 대화가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대화 기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다음에 현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협의 기구가 지금 없어요. 한일 간에. 그렇지만 두 정상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릴 가능성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 결과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두 정상의 어떤 합의 공감대가 존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왕선택 기자께서 실무협의체가 좀 격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마침 두 정상도 지금 실무회의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수출 정책 대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열릴 사실 언제 열릴지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열릴 그 대화가 또 관건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장급 정책 대화를 얼마 전에 도쿄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음 그 협의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 국장급 협의에 그칠 것이냐? 근데 그 전에 그 가지야마 경제산업성 대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급만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22일 날 이 한중일 경제무역장관 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이런 기회가 자꾸 쌓이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그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베 총리와 관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베 총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조도 절차적인 정치 역학 이런 거를 다 고려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그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엄중한 정세라는 말에 그게 다 포함된 네. 겁니다. 그 부분에 최근 한반도 엄중한 정세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세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됐고 이제 한미 간 또 한미일 간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연말 시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인적 교류라고만 하면 뭐 문화적 교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교류도 있을 것인데 도쿄 올림픽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아베 총리가 일본의 불매 운동을 좀 의식한 발언까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작년에 위해서 지금 거의 한 60% 같은 시기에 비교해 보면 60% 70% 가까이 안 가고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아베 총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경제계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게 아베 총리라는 그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 의식할 수도 있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가까운 나라니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내부 문제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가 그 북미 관계 얘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상황을 항상 언급하듯이 지금 아베 총리가 공교롭게도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지금 1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40%가 붕괴된 시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떠안고 앞으로 외교에 좀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그 국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어려운 난국을 그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결국 하나의 방법밖에 없지 않냐. 혹시 중의원 해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중의원 해산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낮지만 과거에 비하면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국면을 타기 위해서 중의원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관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 하는 것만큼 막아야겠다. 나아가서 조금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왕선택 기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그러니까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구를 하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지금 했는데 이 문제도 이제 같이 좀 해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나온 이 발표 내용을 봤을 때 당분간 오늘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를 계속 또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맞바꿔서 합쳐서 해결하자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이고 일괄 타결하자는 거는 일본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이제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맞바꾸는 이제 그것이 등가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처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아무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 아주 본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전향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긴 역사 속에서 한일 관계를 보면 학습을 통해서 뭐 사실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도 또 그렇죠. 너무 큰 낙담도 섣부른 판단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실무회의 격상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바로 다음 단계를 좀 고민해 본다면 어떤 단계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그 뒤에도 아마 조금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쿄올림픽, 그다음에 뭐 평창 도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이거는 늘 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을 테고 또 하나 아까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발사체도 하고 엔진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제 조만간 개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본다면은
뭐 신년사가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뭐 신년 기자회견 혹은 아베 총리의 경우는 국회가 열렸을 때 시정방치연설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북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지지를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납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아주 이렇게 관심을 크게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납북자 문제 가진 특성상 이제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 활용이 되면서 너무나 많이 이게 번지면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총리의 입장을 잘 들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시기마다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 원칙적인 선에서 이제 대강 처리를 하고 그보다 추가적으로도 아마 심도 있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발표 내용 중에 간단히 두 가지만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점과 물론 강제징용과 관련된 온도차,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화 필요성은 공감을 했다는 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나중에 또 일본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두 브리핑의 내용에서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문 여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야합하면 선거법 뭐가 중요합니까? 민생법안부터 하세요. 민생법안부터. 민생법부터 하세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문 좀 여세요. 문 좀 여세요. 아니 내가 저 의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지금 안 받아요. 안에 계시는 건 맞아요? 의장 안에 계셔요. 나가셨어요. 안에 계세요. 왜날 죽이자 죽이자. 지구방으로 나가자. 지구방으로 도망가는 국회의장. 주진국을 올려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문 닫으래요 이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안이 12월 20일 그때 엄청 정도 놓고 제 372회 국권을 선정합니다. 국회의장이 어디 계세요?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역사에 큰 죄를 지으시고 이거는 국회법에 없는 불법 만행입니다. 무제한 토론 요구가 이것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무제한 허용이 돼야 토론이 되죠.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뤘다는 점을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고요.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수정한 제안 토론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의사국장 김광림 제안 설명하게 해야지. 제안 설명을 주실지 단말기로 대체할지 결정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이 진행을 불법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단말기로 대체할게요. 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해요?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아니 이거는 내려가 주세요. 제안 설명을 먼저 내려가 주세요. 하게 해주셔야죠. 내려가 주세요. 설명을 여기서 하게 뭐 하는 해주세요. 거예요 지금? 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의장이요? 제가 의장이요? 의자를 의장이냐고?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모두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결단을 당부했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두 정상이 공감했습니다. 어젯밤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내일 자정까지 이어지고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첩보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지와 수사의 내용이 청와대로 수시로 보고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북한이 성탄절 선물이라고 언급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군의 경고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군 기지를 습격한 한미 합동훈련 화면에 이어 핵 전력을 과시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여의도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해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터파기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의심 환자가 한 달 만에 3.5배 증가했습니다. 독감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하면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국 청두에서 열린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정상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맞서며 시작이 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특별히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지금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진행했고 현재 5번째 차례입니다. 크게는 선거법 통과를 막고자 하는 한국당과 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밝히게 둘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립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필리버스터와 별도로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모레쯤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종료되는데 이번 임시회는 내일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임시회가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당일 통과가 예상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이후에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같은 식으로 앞의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비례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해괴한 선거법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전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당 지지율을 비례위성정당에 몰아줄 수 있다면 독자적인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당은 물밑에서 발기인 명단을 마련하고 정당명도 후보를 만든 채 최종 선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라고 비판하던 선거법에 대해 꼼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서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과 당시 경찰관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비롯해 수사와 첩보 수집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정보과와 정보화 장비과장실, 울산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수사팀을 새로 교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경찰 간부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울산청 지수대장 등 울산청 소속 경찰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당시 수사 서류를 이미 제출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실제 청와대에 하명이 있었는지, 수사 내용이 상부로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경찰을 조준하면서 당시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황 전 청장 취임 이후 수사팀이 교체되고 수사에 진척이 생긴 배경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청장은 검찰이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과정에 선거 개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에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황 청장 등 치안감 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황 청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데다가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만큼 지방청장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황 청장이 의원 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성탄절 선물이라고 언급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무기를 운영하는 미군 전략사령부가 SNS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가 발사됩니다. 스텔스 폭격기 B2와 전략 폭격기 B-52가 비행하는 사진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에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군의 핵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미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 미 국방부가 공개했던 영상을 다시 올린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북한군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한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한미특전사 합동훈련 동영상과 사진 등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북한과 관련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in the world where we've always maintained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과 서울 여의도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죠.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도로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공사 현장 펜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찔했던 땅꺼짐 사고는 다음 날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결국 첫 출근에 나섰던 50대 노동자가 주저앉아버린 도로와 함께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 사람이 먼저 있는 사람이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 공사가 한창인데요.
아직 3m 깊이의 구멍과 도로 균열은 여전합니다. 이런 땅꺼짐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만 200여 건, 전국적으로는 4,5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 손상이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지난 주말의 두 사고도 인근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생긴 진동의 영향으로 상수도관 등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땅꺼짐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노후 상하수도관의 조기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도심 속 시한 폭탄 같은 위험 요인이었음에도 정부, 다른 지자체가 근본 대책을 세웠더라면 사람이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깊이 10m 이상 터파기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터파기 하면서 지역에 지하수 빠지면 이제 토사가 이제 유출되고 공동 생기고 그 일산이 대표적으로 그런.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특별 점검에서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범을 시민이 붙잡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할머니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24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를 붙잡은 건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55살 이모 씨로 달아나던 A씨 차량을 수백 미터 뒤쫓아 붙잡은 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신고 보상금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9살 김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김 씨는 방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 측의 실수로 복부 수술에다 척추 재수술까지 한 뒤에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과실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실수만 인정할 뿐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4살 김모 씨는 지난 9월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 중에 척추 사이에 넣으려던 보형물이 복부로 떨어지면서 수술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등 수술을 하는데 뱃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를 개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 얘기뿐이 안 했었어요. 뭐가 빠졌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런데 당시 수술 기록을 보면 경위에 대한 설명 대신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척추 사이에 넣는 인공기구가 뱃속으로 떨어진 건데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수술 뒤 배에 통증을 호소했고 수혈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등 대신 배를 열고 보형물을 꺼낸 김 씨는 일주일 뒤에 다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 뒤 김 씨는 다리마비 증세 등 병세가 악화했고 20여일 뒤엔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는 이제 허리도 구부리고 폐에 물이 찼다고 그래서 폐 삭관하면서 호흡 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내려가서 중환자실에 한 달가량 있던 김 씨는 결국 수술 2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된 수술이 상태를 악화시켜 고령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상의 문제가 어떤 과다출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증세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2차 수술이 또 이루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환자에게는 결정적인. 유족들은 병원의 잘못된 수술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담당 의료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 과정에 일어난 건 과실이 아니라며 김 씨의 사망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공 삽입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이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제 도의적으로는 뭐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과실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면서도 유가족에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어쨌든 과실 부분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민사소송금의 위자료가 1억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러나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의뢰한 유가족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관련된 표결에서 원안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영구 정지에 찬성했고 2명의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독감에도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8.5명. 한 달 만에 3.5배 증가했습니다. 가래 증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조금씩 시간 지나다 보니까 기침이랑 열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독감 환자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미세먼지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건수를 분석한 결과 6개 바이러스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감염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률은 주간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4.8% 증가했습니다. 이제 높아진 바이러스들로는 주로 독감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등 같이 흔히 병원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2주나 3주까지 넓게 보았을 때 축적되었을 때는 더욱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바이러스가 투과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해외 연구 사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그 면역이 있으면은 병이 안 걸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면역이 약해지니까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 후 손과 몸을 깨끗이 씻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모레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로 2020학년도 정시 모집 대학 입학 원서를 접수합니다. 4년제 대학은 모레부터 31일까지, 전문대학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대행사인 UA 어플라이 또는 진학 어플라이 한 곳을 통해 공통 원서 접수 통합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대부분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대나 육해 공군 사관학교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에게 엘사 드레스 선물해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제가 커서 요리사가 되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세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길거리에서 신나는 캐럴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캐롤 틀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올해는 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조형물.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언제부턴가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거리 이곳저곳을 누벼봐도 신나는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캐럴도 많이 줄고 장식들도 많이 줄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it would be very positive if carols are available so that everyone can sing them.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포에서 캐럴을 틀면 돈을 내야 한다는 상인들 인식이 생기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한 통신사가 나섰습니다.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음원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월 21일까지 2천여 곡을 무제한으로 재생할 수 있는데 통신사가 대신 비용을 내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나중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지 않아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마스 음악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저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캐럴 재생 시간이 지난해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DJ 트럭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음악과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캐럴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거리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 한 해. 거리에 다시 등장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연말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평범한 올리브 나무가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선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물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돼 전 세계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승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이 정성스럽게 올리브 나무로 만든 성물을 여기저기 배치합니다. 예로부터 성유를 만드는 기름도 생산하고 기독교 성물 재료로 쓰여서인지 이곳에서는 올리브 나무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أول إشي شجرة الزيتون هي شجرة مقدسة بالنسبة لنا وإحنا بنحاول إنه بقدر المستطاع كل أشجار الزيتون اللي إحنا بنقنبها واللي هي لازم تزال من أراضيها إنه إحنا نعملها كتحف ونخلدها. 하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제작용 올리브 나무 구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나무를 특정해도 수명이 다했는지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보통 반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수령이 2천, 3천 년 정도 하는 귀한 나무여서 허가 없이 자를 경우 엄청난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나 성모 마리아 등 인물상에 개인 인증을 새길 경우 7만 달러까지 하는 성물 세트도 있습니다. 성물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생각에 공방 직원들의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واحنا بنقدم تحف فنيه من شجره مباركه للسواح اللي بيجوا على فلسطين من جميع انحاء العالم.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선 전문 인력 125명이 연중 성물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한 치킨 가맹업체가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경보 시스템 표지판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BHC는 어제 서울 노원구에 이어서 오늘 광진구와 표지판 전달식을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앞에 차례로 과속경보 시스템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스쿨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과 함께 5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오늘 퇴근길. 추위 걱정은 없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탄절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이어집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제주에만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남부와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를 보이겠는데요. 낮엔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5도, 대구와 강릉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엔 충청 남부와 남부 지역에 비나 눈이 한 차례 오겠고 금요일 아침은 서울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